증시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 차트를 보면은 이제 물가 지수인데요. 최근에 리바운드, 즉 반등세가 나오다가 2.9%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방문에서 아마 최근에 중동 사태 그리고 내수 흐름이 좀 부진한 영향 그리고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등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점 뒤로 밀리고 있고 그리고 1분기 한국의 G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민간의 소비도 그렇고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 금리를 내리기에는 조금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유가 및 환율을 보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다 보니까 유가 시장도 보면 당장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뻑뻑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당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밤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오늘 한국은행도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아직까지는 하이퍼로운 거 그리고 물가를 봐야겠다라는 시선들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미리 전망해 보고요. 금리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FOMC 의사록도 있었지만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네. 5월 금통이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일단은 조금 매파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좀 견고했다. 사실 이제 2월하고 4월 달에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한 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라고 하셨던 이유가 민간 소비가 부진하니 이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유였는데 맞아요. 1분기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죠. 전기 대비 0.8% 그리고 전년 대비 1.1%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2분기 민간 소비 성장률이 그냥 빵 그러니까 횡보를 하더라도 상반기 민간 소비가 2.1% 성장합니다. 지난 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민간 소비 성장률을 1.1%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난 2월 민간 소비 전망치에 2배가량을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에서 굳이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인하를 하기 위해서 물가가 안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보면은 4월 물가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2.9%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굳이 이번 금통위에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은 좀 찾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대외 환경도 그렇고 1분기 GDP도 좀 생각보다 잘 나와버려서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머쓱한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고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금리 인하 시점 같은 경우는 11월이나 돼야지 좀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4분기 같아요. 후반에 가야 되네요. 네, 결국엔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그렇게 늦게 보는 이유가 한은 총재께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금리 인하의 조건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물가가 2%로 내려간다는 확신. 그러니까 2%에 도달하면 인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면은 인하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물가를 좀 보니까는 올해 3분기까지는 조금 3% 내외에서 그냥 등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4분기나 돼야지 물가가 좀 이제 내려가는 둔화가 되는 추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분기는 좀 힘들고 4분기, 그러니까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왜 11월이냐라고 보면은 이제 금통위가 10월 11일에 있고요. 그리고 예. 나서 이제 한 달이 좀 안 돼서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2016년대 사례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자마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서 환율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물가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은 그 추세성으로 잡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환율의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떠안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10월 달에 이제 동결하고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 결과까지 지켜본 이후에 11월 달에나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거의 끝자락에 가야. 네. 워낙 그 대외 변수가 굵직한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좀 챙겨봐야 되는 거는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기억이 나네요. 2016년이었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보면 4분기 중후반까지는 좀 미뤄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뭐냐면, 한국은행도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환율에 대한 네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환율이 어느새 우리가 이제는 뭐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1300 중반, 뭐 고환율이 고착이 됐는데, 뭐 고착이 돼서 안정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높은 환율이 유지되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고민의 영역일 거란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 때문에 한국은행이 인하를 안 하진 않겠죠. 그렇죠. 안 하진 않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하를 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그렇죠.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환 전문가분들이 연말이 되면은 좀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1,200원대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와 달리 지금 계속 1,300원 중반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환율 수준의 변동성을 무시를 할 수는 없고 계속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금리를 굉장히 더디게 인하를 하는데 조금 작용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사실 방법 자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큽니다. 결국에는 뭐 금융시장이라던가 무역을 할 때 다양한 루트로 인해서 환율 시장에 이 플로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사실 한국은행이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통제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사이즈라던가 경제 사이즈가 사실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이제 컨트롤, 이제 조금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개입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은행이 원하는 레벨로 좀 유도를 하면서 좀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제 저희 옆나라죠. 옆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사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은 환율 시장 엔화의 약세에 대응해서 조금 유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높아진 환율 레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네. 움직이는데, 뭐 성장률, 금리차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장률 자체를 한국은행이 막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고민이 깊어지고, 한동안은 좀 이런 수준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이제 뭐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일본과 달리 ECB, 최근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조금 선진 중앙은행 중심으로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은 먼저 좀 금리를 내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내렸고요. 네. 유럽은행 중앙은행도 다음 달에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신흥국이나 아니면 어쩌면 또 연준한테 주는 시그널은 있을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ECB라든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들이 뭐 금리를 이미 인하를 했거나 뭐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은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이제 ECB 같은 경우는 6월달 인하 가능성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도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께서 6월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ECB 같은 경우는 6월달 인하에 대해서 뭐 ECB 위원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과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기축통화,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들이 물가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점에서 ECB 유럽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확실히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인하를 하고 있거나 인하를 앞두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지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를 높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라던가 신흥국 금융시장에서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계속 버티고 있죠.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미국 FOMC 의사록을 보더라도 사실 연준이 빠르게 인하를 할 기대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예. 결국에는 연준이 언제 인하를 할지 뭐 하반기 인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더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연화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연준은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다른 중앙은행들, 유럽들이 먼저 인하를 하면은 결국에는 유럽 화폐들 먼저 인하를 하는 나라들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죠.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는 약세,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결정할 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화 부분, 원화의 이런 변동성을 무시를 할 수밖에 없다,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화가 빠르게 강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더욱더 인하를 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앙은행들, 신흥국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금융시장 입장에서 특히 신흥국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유럽 중앙은행들이 먼저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상황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뭐 ECB는 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그리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금리는 내릴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유로가 약해지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건 또 이머징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를 출현할 수 있어서 신흥국에는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내는 시점까지는 네. 조금은 중립 이하의 이슈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는 좀 동결의 가능성이 높고 매파적일 거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네, 임재균 K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